된 시간이라 이제 일단 강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에 해당하는 간하고 쓸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이제 심장, 소장, 그리고 우리 심장, 소장의 건강을, 특히 이제 심장의 건강을 우리가 혀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장, 소장 라인이 약한 분들은 좀 기쁜 감정이 조금 제어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쓴맛을 엄청 좋아하거나 엄청 못 먹거나, 근데 주로 심장 쪽이 화 라인이 약하신 분들은 쓴맛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맥으로 우리가 심장, 소장 건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 그 다음에 색깔은 적색입니다. 제가 먼저 심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동맥, 이제 온몸을 돌고 나서 들어오는 정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심장 위에 있는 요런 얇은 혈관, 동맥은 이렇게 굵은데 굉장히 얇죠. 얘네를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그러면 역할이 뭐가 다르냐면,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요 관상동맥은 심장으로 보내는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입니다. 보면 온몸으로 보내는 그 혈액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보내는 혈관은 이렇게 두꺼운데, 심장으로 가는, 자기들한테 가는 혈관은 이렇게 약하죠. 꼭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미화해서 얘기하면 약간 부모님 같은 희생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심장이. 자기한테는 되게 최소한의 혈액을 보내고, 이제 밖으로, 이제 자식들한테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추워지면서 관상동맥에 터져가지고 막 스탠드 박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혈관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추워지면 추위에 의해서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장 쪽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굉장히 가늘다 보니까 요런데, 여기 보면 여기 터졌죠. 터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스탠드 시술을 한 겁니다. 터진 부위를 잘라내고 여기에 파이프를 끼워서 이렇게 한 게, 요즘 막 나 뭐 심장에 뭐 박았어. 근데 뭐 거기 하나 박았다고 끝이 아니고 뭐 발등에도 박았어. 뭐 어디에도 박았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요 터지는 부위가 다 보면 심장에서 좀 이렇게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가 잘 터지겠죠. 아무래도 넓은 길보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혈액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멀쩡하고, 그 다음에 손끝, 발끝, 손톱, 발톱이 자란다라는 거는 뭐냐면, 심장에서 혈액을 머리카락까지, 그 다음에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영양을 보내는 겁니다. 영양을 실어 보내는 길이 혈관이고, 영양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혈액입니다. 혈액 안에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길이 혈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튼튼하면, 심장이 막 튼튼해서 이렇게 펌핑을 너무너무 잘하면 이 혈액을 잘 보내겠죠. 근데 혈액을 잘 보내려면 심장이, 아무리 내가 심장 근육이 튼튼해도 혈액이 너무 더럽고 걸쭉하고 기름기가 많다, 펌핑이 잘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혈액 관리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혈액이 다니는 그 혈관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깨끗한 혈액, 깨끗한 혈관, 그리고 튼튼한 심장 근육,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그걸 관리를 잘 해야지 우리가 요즘 굉장히 인간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길게 사는 게 중요한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혈액 관리, 혈관 관리, 심장의 어떤 그 근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이 젊은 어린 아이들부터 혈액이 맑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혈관 관련 질병이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고혈압, 비만, 당뇨 이게 전부 다 혈액이 더럽고 끈적끈적해서 지금 다무증권 계좌 개설하러 가기. 호스트님 그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관리 좀 해주세요. 제가 호스트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제 더러워지면서 혈관이 나빠지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환이 젊었을 때 걸렸다. 그러면 나는 내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도 굉장히 노화되고 심장도 너무 힘들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제가 방금 혈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동맥이고 하나가 정맥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네, 빨간색 요게 동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혈관이 정맥입니다. 자, 얘네들 기본적인 두께는 비슷합니다. 근데 내부를 보니까 동맥은 혈관벽이 되게 두툼합니다. 네, 혈관벽이 두툼한 대신 혈액이 지나가는 자리는 좀 좁습니다. 그 정맥은 혈관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요. 쭉쭉 잘 늘어나겠죠. 쭉쭉 잘 늘어난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맥이 정맥 그 벽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지난 시간에 어떤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간의 피로도가 높아서 이 혈관 근육이 약해지면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부풀어진 게 하지정맥 요런 거입니다. 하지정맥. 그러면 하지정맥은 찢은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맥은 이렇게 그 혈관벽이 쫀쫀해야 되고요. 자, 동맥은 보십시오. 정맥 어때? 여기 정맥경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맥경화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벽이 얇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늘어나죠. 부풀게 되죠. 근데 동맥경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맥을 지나가는 혈액에 기름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당분이나 그다음에 미세염증 입자가 굉장히 많으면 요 그 동맥벽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딱딱하게 이렇게 굳는 게 동맥경화입니다. 당연히 혈액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혈관벽에 이렇게 요 혈액에 나쁜 지방들 많고 그 다음에 뭐 당분들이 많으면 요렇게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쌓여지고 딱딱하게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요게 막혀버리면 이제 혈관이 막혔다라고 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뇌출혈, 뭐 심근경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뒤로 나오지? 어떡하지?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잠깐만요. 그래서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의 나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52살인데 저는 이제 그 건강검진을 그냥 합니다. 사실은 너무 과한 건강검진 때문에, 하여튼 별로 찬성하진 않지만 이거 해야 돼서, 하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제 혈관 나이, 이런 거 체크하려고 합니다. 시력,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혈관 나이가 35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음식을 통해서 혈액도 맑게 하는 노력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혈관에 나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혈관벽에 탄력이 잘 유지가 되게끔 무언가 의미 있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 나이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혈관 안에 혈액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고 혈액이 탄력이 없어져서 혈관을 이렇게 막 짜서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 짜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심장에서 멀고 위쪽인 뇌에는 정말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탄력이 없다라는 거는 심장에서 위쪽으로 보내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좁은 모세혈관까지는 혈액이 잘 안 간다라는 겁니다. 뇌혈관은 터지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뇌를 뺀 나머지 신체 기관에 있는 모든 혈관은 터져도 옆에 이렇게 가지를 치거든요. 새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나듯이 새로 나는데 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대사질환과 관련해서 많이 염려되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 요런 질병들이지요. 그래서 이 혈관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혈액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소장입니다. 왜 심장이랑 소장이 세트일까? 심장이랑 소장이 왜 짝꿍일까? 좀 전에 제가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장은 영양과 산소를 담은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우리 몸속에 혈액 안으로 영양이 가게끔 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소장 그림을 찾다가 와, 이것만큼 소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없구나, 그림이 없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식도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음식이 이제 차이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 위 문을 꽉 닫아가지고 위산이 나와서 썩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잘 되게끔 막 이렇게 섞어줍니다. 세탁기처럼. 위를 막 운동을 해서 음식을 죽으로 만듭니다. 죽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소장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1번 문제. 우리는 동양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채식을 하고 곡물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서 소장의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보면 아이들이 다리가 엄청 길고 요 소장이 자리한 요 장관이라고 하는데 요 자리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짧아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긴 거 너무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서양인의 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서양인들은 육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빠르게 흡수가 되어야지 고기는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장 속에 머물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장이 짧습니다. 그렇게 짧은 장으로는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는 장 길이는 긴데 허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겠어요? 장이
서로 막 이렇게 이 8m의 장이 굉장히 서로 많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장 협착으로 인한 또 그 장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장이 서로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붙어서 마찰이 되어서 장의 기능을 좀 적게 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곡물 먹고 채식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긴 장에서 천천히 영양이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장을 1cm만 잘라서 이렇게 단면도를 한번 보십시오. 장벽에는 이렇게 많은 털들이 있습니다. 육모라는 털들이 있어서 위에서 들어온 음식이 여기 육모를 딱 통과를 하면 음식이었는데 이걸 통과하는 순간 영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이 혈관, 장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 영양으로 가서 영양분의 형태로 가서 간에 가서 간단한 해독, 대사 과정을 거쳐서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밀가루를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아침부터 엄마들이 밀가루 많이 먹입니다. 빵 먹이고 이렇게 하죠. 밀가루에 있는 그 글루텐이라는 그 단백질이 이 장에 붙어 있는 이 육모를, 이렇게 코팅하는, 덕지덕지 이렇게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저분하게.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음식이 제대로 죽의 형태로 되지 않은, 잘 쪼개지지 않은 형태로 오면 그것도 이 육모를 덕지덕지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우리가 항생제 많이 먹죠. 항생제를 먹으면 장에 있는 유익균이고 나쁜 균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에서 이런 일을 잘 할 수 없게끔 일을 잘 하게 하는 일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항생제, 그리고 계속 먹는 그런 온갖 진통소염제, 약들, 그리고 우리 진짜 첨가물 많이 먹죠. 어르신들도 막 그 조미료 이런 거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게 다 그 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육모를 더럽히고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덕지덕지 들러붙게 하는 그런 그 나쁜 것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육모가 딱딱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요 글루텐, 음식물 찌꺼기, 온갖 항생제, 화학 첨가물, 스트레스 얘네들이 육모를 코팅을 해서 이 사이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틈이 벌어지면 아까 죽이 된 음식이 요렇게 통과하면 영양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냥 음식물이 줄줄줄줄 요 육모 사이로 새는 겁니다. 혈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영양분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인 거죠. 균과 바이러스로 인지를 해서 백혈구가 삐뽀 하면서 뭔가 면역 물질을 쏩니다. 그게 요즘 흔하게 있는 아토피, 천식, 비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온갖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온갖 알러지가 요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먹어야 되겠죠. 항생제 자주 먹으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먹어야 되고 웬만하면 첨가물이 없는 좀 그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아이들한테 이런 나쁜 걸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도 그걸 같이 드시죠. 그래서 요즘은 전 국민이 장이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질환이 굉장히 어원이 뭐냐면 괴상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였는데 지금은 너무 흔하게 많은 질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 문제로 이렇게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장은 또 왜 많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뇌라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뇌입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20%가 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또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않는다든지 또 장이 약하다면 내 신경과 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가 온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인데 막 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장 관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 여기 육모에 들러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벗겨내는 거. 이거 식이섬유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야채 드세요라고 하는 거는 야채가 여기 가서 퍼져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나쁜 지방들도 흡착해서 몸 밖에 빼나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먼저 드시라고 제가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에 너무 좋은 거. 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들이 사는데 이 균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내가 먹었다. 다 죽였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균,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셔야 합니다. 근데 장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 얘기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제가 예쁜 혀 사진을 찾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 어떻습니까?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제가 이 아이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아이가, 저는 그냥 이 아이 혀를 한번 보십시오. 혀 끝이 굉장히 붉습니다. 이거 심장에 열이 많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로 화가 많이 쌓였을 때 혀 끝이 이렇게 붉습니다. 혀의 건강으로 우리가 심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꼬마가 화가 많을 이유는 없고 이 사진 찍기 전에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거야. 딸기 사탕을 먹었을 거야. 제가 추측을 했지만 만약에 이 아이 혀 끝이 이렇게 붉다면 꼬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심장에 열이 많아서 피가 겉도는 겁니다. 위로만 돌든지 위로만 돌아서 위는 더워 죽겠는데 아래쪽은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많다, 심장에 열이 많다라고 제가 한 게 이 아이 눈 흰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바둑알처럼 그 푸른빛을 도는 흰색입니다. 그 심장에 열이 많다라는 거는 혈액이 구석구석 잘 돌지 못하고 혈액의 상태도 좋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 콩팥이 힘듭니다. 콩팥. 그리고 아이들의 콩팥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 눈 색깔이 이렇다라는 거는 예쁘긴 하지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혀를 봤을 때 혀가 좀 이렇게 많이 허옇다. 그러면 어떠냐면 그 피가 잘 이렇게 골고루 돌지 않고 혀가 유독 얇다. 혈액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가 쓰다, 입이 쓰다. 라는 거는 혀가 쓴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심장이 힘들 때 혀가 쓰다, 입이 쓰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당연히 그 심장이 힘들면 혀를 돌리는 힘도 약해요. 그래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누가 더 말을 빨리 하죠? 남자아이들이 말을 천천히 하죠. 고만할 때 말을 할 시기에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이 빠릅니다. 성장하느라고 그 작은 심장으로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돌리느라고 힘들어서 말을 빨리 못하는 겁니다. 말을 유독 빨리 한다. 이 아이는 좀 잘 안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 빨리 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말을 조금 천천히 한다고 애를 태울 일도 아니고 다 심장 관리를 조금 잘해주거나 말을 유독 빨리 한다. 이 아이는 좀 안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가 때 엄마가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는 그런 센스 그런 거 이제 그 제대로 된 지식에서 오는 그 내 아이에게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 혀와 관련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요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까. 혀 옆에 혀를 쭉 내밀었을 때 입자국이 많은 분들은 그 심장 근육의 탄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힘이 적고요. 그 다음에 그 혀의 색깔이 되게 검붉다.
뭐 가지색이다. 그러면 내 혈액의 색깔이 그런 겁니다. 혈액이 굉장히 탁한 거거든요. 빠르게 혈액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몸에서는 맥으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맥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맥박이, 오른쪽, 왼쪽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쪽, 왼쪽. 우리 왜 풍이 왔대. 풍이 와서 쓰러지셨어.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왔어?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좌우 맥의 밸런스가 이렇게, 차이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이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그 정맥이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맥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의 혈압은 평소 나의 맥보다 한 1분당 맥박수보다 3에서 5 정도 낮을 때, 그때 혈압이 나의 진짜 혈압이거든요. 근데 이 맥박수 혈압은 아침에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병원 가서 그 혈압을 재면 나의 진짜 혈압보다는 높은 혈압을 진단을 받아서 그 먹지 않아도 될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조금 오후에 내가 충분히 활동하고 조금 힘이 좀 떨어졌을 때 쟀을 때가 나의 진짜 혈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심장이 힘든 분들은 기쁨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죠? 빵긋빵긋 잘 웃는 아이들이 잘 자란다. 그 말은 심장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애가 심장이 힘들어서 자꾸 웃는 거예요. 잘 크는 아이 맞죠? 그래서 천천히 크는 아이들은 심장이 덜 힘들어요. 시무룩하니 표정도 없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 애가 그냥 원래 시크한 게 아니라 안 클 가능성이 많고요. 빵긋빵긋 잘 웃는 아이는 심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계속 이쁘다고 자꾸 이렇게 막 웃게끔 어른들이 막 하잖아요. 그 아가들이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힘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는 아이는 신장에 좋은 걸 뭔가를 조금 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때 엄마가 모유를 먹을 때다. 그 모유로 먹이면 오메가3나 프로틴 같은 걸 충분히 먹어서 그 심장에 좋은 영양이 많은 젖을 먹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쁜 감정, 우리 여자들은 다 미친 듯이 기뻤던 순간이 있었죠. 우리 사춘기 때 생리하고 얼마 좀 고 무렵에 별거 아닌 걸로도 까르르 많이 웃습니다. 너무 많은 혈액이 매달 나가기 때문에 심장이 힘들어서 그렇게 웃었던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계속 웃는다. 그런 분들은 심장이 이제 진짜 안 좋으신 거죠. 기쁜 감정을 잘 제어하는 것도 좋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적색인데요. 적색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완숙 토마토입니다. 근데 완숙 토마토의 정의를 잘 모르셔서 제가 사진을 구했습니다. 요 토마토 플랜트 식물에서 요 가지에서 요렇게 붉게 된 게 완숙 토마토입니다. 근데 토마토 그 푸른 빛이 도는 토마토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빠르게 붉은색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 말은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토마토들이 거의 다 그 초록색일 때 따서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완숙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숙 토마토, 그 토마토 플랜트에서 붉은색이 된 데는 그 토마토에는 굉장히 심장에 좋은 그 식물 영양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식물을 집에서 하나 키운다면 토마토를 키우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토마토가 진짜 좋은데요. 한국은 너무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온갖 앞에 이름이 다양하게 붙는 토마토들을 많이 개량을 해서 무슨 토마토 너무 달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그 가공된 토마토들이 많은데요.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정말 토종 토마토 이렇게 뭔가 개량이 덜 된 토마토가
내 심장에 좋은 토마토입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 우리가 마늘 먹듯이 토마토 많이 먹죠. 그 오메가3가 풍부한 그 올리브유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그분들 뚱뚱한 분들 많은데요. 의외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좋고 그 다음에 또 심장에 좋은 적색 음식이 석류입니다. 석류.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막 시중에서 사 먹는 석류즙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이렇게 수입해 오는 석류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어디에서 막 중동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거기서 농약 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이 그 생물을 수입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방부제, 방습 처리를 하거든요. 무사하게 이 산지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류를 굳이 그런 형태로 드시는 건 딱히 권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류에 있는 좋은 성분 조금 먹자고 너무 많은 방부제, 방습제 이런 거를 드시는 건 또 다르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내가 먹는 음식의 출신 성분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름이 굉장히 힘듭니다. 심장이 힘든 분들은. 저도 제가 심장이 너무 약한 사람이고 심장에 열도 많은 사람이어서 여름 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 공부를 하고 제 건강 관리를 하기 전에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떤 배려를 해줬냐면 6월이 되면 아예 그냥 부엌 폐쇄. 집에서 음식도 하지 마라. 제가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 앞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하면 더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초죽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음식을 안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사시사철 그닥 그렇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장기로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잘 했기 때문에 여름이 조금 편안합니다. 근데 내가 심혈관이 약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름이 너무 힘들지. 내가 여름에 진짜 땀도 많이 나고 너무 많이 지치지. 뭐 이런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름 되기 전에 심장에 좋은 걸 좀 이렇게 드셔주시면 또 관리를 하시면 좀 여름 나기가 훨씬 편안해지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심장은 반드시 제가 이 심장에 좋은 영양소를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요걸 했습니다. 아까 소장에는 식이섬유하고 좋은 유산균이 너무 필요하고 심장은 왜냐하면 홈쇼핑을 보면 심장에 좋은 걸 엄청나게 판매를 합니다. 오메가3. 그쵸. 그리고 집집마다 오메가3 없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그 심혈관, 그 심장혈관, 혈관 사진을 봤을 때 막 덕지덕지 더럽게 쌓이는 지방, 혈전, 중성지방, 얘네들을 녹여주는 게 오메가3이거든요. 오메가3. 주로 어유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바다가 그 오염이 많이 되었죠. 방사능 오염 물질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금속, 수, 납, 카드뮴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도대체 안전한 오메가3를 어떻게 먹나. 그리고 그냥 그래서 막 홈쇼핑에서 막 파는 거 뭐가 좋다면 크릴 오일을 뭐 전 국민이 막 드시다가 지금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뭐 RTG 오메가3 막 이런데 RTG 오메가3가 뭐냐면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지방은 이 산소하고 접촉하는 순간부터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산패,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패가 덜 일어나게끔 산화가 덜 일어나게끔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여기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오메가3는 원래 RTG 공법으로 그 오메가3를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이게 안전한 오메가3를 만들려면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3를 이렇게도 팔다가 저렇게도 팔다가 갑자기 이제 그래 RTG 이거 좋네 마케팅에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리아이트에서 나오는 오메가3는 원래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안에는 DHA, 뇌세포 영양을 주는 DHA, 그 다음에 EPA,
EPA는 아까 혈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녹여내는 걸 하거든요.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떼 먹으면 똑똑해지겠죠. 뇌세포가 7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준비할 때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진짜 최고겠죠. 임신을 하기 전부터. 근데 임신을 하기 전에 못 먹었다. 그러면 젖을 먹일 때라도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그 7년 후에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타고나기를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엄마가 막 이것저것 막 책 읽어주고 뭐 이걸로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이 아이 뇌세포가 세팅될 때 그때 엄마 몸에 엄마 혈액에 좋은 오메가3가 많으면 그 아이는 특별한 그 변수가 없는 한은 똑똑합니다. 7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아가 때 충분히 많이 먹어주면 7세 때 교체될 때 또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4세 때 교체될 때는 이미 그 전에 공부를 포기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내 아이를 좀 똑똑하게 공부 잘하게 키우고 싶다면 임신 전부터 이렇게 오메가3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코큐텐. 코큐텐은 심장에 진짜 좋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어떡하죠? 그냥 여튼 이게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요. 그 코큐텐은 심장 근육에 많이 있어야 하는 조효소인데 40살이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큐텐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코큐텐이 40이 아니라 30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이런 그 우리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30대도 돌연사 하는 분들이 덜어 나오시더라고요. 40대 이후에 돌연사 하는 이유는 심장에 이 코큐텐의 양이 많이 그 조효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돌연사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연령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레시틴은 오메가3처럼 얘도 유화제입니다. 몸 안에서 혈액 안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나쁜 기름들을 많이 녹여주는 걸 하고요. 프로틴은 아까 심장 근육이 팔딱팔딱 잘 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혈관 근육. 혈관도 근육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아주 매끌매끌하고 탄력 있게 하는 거는 프로틴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SH에는 이게 뭐냐면 스킨, 헤어, 네일,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 영향을 가는 겁니다. 자, 심장에서 보면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제일 멀고 끝에 있습니다. 그까지 혈액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컨테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비타민 D는 신장 근육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요 세 가지를 아주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진 걸 꾸준하게 드시면 좋고요. 제가 오메가3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요걸 꼭 제가 좀 약을 좀 팔고 싶습니다. 오메가3 기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여기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는 진짜 그 어유를 채취한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거의 그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너무 중요하죠. 대부분 기업들이 여기 보면 식약청 기준입니다. 납 3.0 밀리그램, 카드뮴 1.0 밀리그램 미만, 그 다음에 수은이 0.5 밀리그램 미만만 있으면 오메가3 이거 그냥 통과 이거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기준은 납이 0.1, 카드뮴 0.1, 수은 0.1 완전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낮습니다. 진짜 안전한 오메가3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식약청이나 WHO에서 정하지 않은 자체 관리도 있습니다. 비소, PCB, 다이옥신 이런 유독 성분들이 요즘은 바닷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왕 내 몸에 좋은 오메가 좋아라고 드시는 거면 이런 걸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